그래서 사실은 2016년에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인공지능 흐름을 보면서 이게 이제 전문가들만 가능하던 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는 굉장히 데이터를 잘 정제하고 그걸 목적으로 소위 지도학습을 막 하면은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때도 이미 AGI 요즘 얘기되는 일반적인 지능에 대한 논의가 있긴 했는데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기 어렵다거나 혹은 뭐 지금의 발전 속도를 볼 때 2050년 이런 얘기죠. 근데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랬지만 네. 녹음도 합니까?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소위 말하는 특이점, 인간의 지능, 그 사실은 뭐 전문가들의 연합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건 이미 왔다. 또는 올해 내년 이런 얘기하고 있죠. 거기 더해서 이제 AGI 아니고 ASI, 그러니까 슈퍼 인텔리전스 얘기하고 있죠.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틀렸죠, 우리가 10년 전에. 그러고는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그 놀란 거는 다 까먹고 한 3년 만에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저널 자마 에디터가 우리는 인간보다 컴퓨터가 이런 거 잘한다 이런 논문은 더 이상 싣지 않겠다. 우리가 안다. 알기를 뭘 알아요. 2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면서. 우리 알파고랑 똑같은 거죠. 대신에 이제 이때 중요한 키워드인 클리니컬 임팩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도입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한 1000개, 한국에서는 한 300개 정도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인허가를 받은 상태예요. 근데 생각보다 현장 진입은 지연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뭐 제도적인 수가라든지 또는 뭐 책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기술들이 우리 진료 현장의 효율성을 정말 좋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 이제 워크플로우 임플리멘테이션 이슈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 사실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고 실제로 우리 의료 시스템에 임팩트를 안 주는 이유는 뭐냐?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하는 워크로드가 많은 복잡한 업무를 리플레이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로 AI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진단부터 치료 관리에 이르는 이 수많은 프로세스의 전체를 바꾸는 틀의 변화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초기에 사람들이 막 얘기했던,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말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눈에 별로 와닿지 않죠. 대부분은 그냥 인공지능 회사가 성공했다더라 또는 뭐 이 회사는 어렵다더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산업적으로 수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변한 게 그 사이에도 그때 우리가 주로 썼던 게 이제 CNN, RNN 이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쏟아졌고,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기술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죠.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영상은 CNN이라는 걸 하고 데이터는 무슨 그 소위 시계열 데이터는 RNN이라는 걸 하고 이런 식의 인공지능이 하나가 아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우리는 의료 현장은 사실은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에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트랜스포머는 모든 신호를 똑같은 방식의 데이터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시각도, 신호도, 음성도, 데이터도, 뭐 검사 결과도 다 트랜스포머라는 틀 안에 심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중요한 메커니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2, 3년 전에 이 소위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걸 출연했죠. 사실은 이게 뒷말잇기 게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 RNN을 쓰던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하는 모형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계속 안 되는데, 그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이라는 걸 보니까 말을 길게 해도 맨 처음에 얘기했던 중요한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뒷말잇기 게임을 한 건데, 뒷말을 너무 잘 이으니까 그러면 좀 길게 쓰게 해볼까 하는 과정에서 아니 얘가 그러고 보니까 무슨 지능이 생긴 것 같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지능을 만들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어 모델 자체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Generalized Intelligence라는 영역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이 생기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기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고, 이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제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수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특정한 태스크에 특정한 데이터를 모아서 전문가가 검증하면서 기술을 만들어 왔다면, 지금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매시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 정말 인간처럼 일반적인 지능과 상식을 가진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특정한 태스크는 거기에다가 파인 튠만, 조금 작은 데이터로 개념만 잘 가르치면 원하는 거를 무한히 계속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효용성도 완전히 개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10년이 같아 보이지만 최근 3년의 변화는 굉장히 우리 기자님도 느끼다시피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일반 지능이 AGI라는 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스케일링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넣거나 파라미터를 늘리거나 연산을 오래 시키거나 컴퓨터를 많이 쓰면 점점 좋아져요.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 인텔리전스 얘기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일반 지능에 도달한 것 같은데 더 넣고 더 가르치면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emergent ability.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면 갑자기 예상 못하는 새로운 지능 기술이나 능력을 인공지능이 배우더라. 이게 이제 소위 인공지능 초기에 우리가 인간의 창조적 영역은 못할 거 아니냐. 얘들은 반복적인. 그런 얘기가 보기 좋게 깨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냐를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너럴 인텔리전스도 어려운 판이고 의료는 뭐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메디컬 영역에서도 당연히 메디컬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컨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한 애를 하나 만들자는 거죠. 만든 다음에 태스크를 만들면 진짜 이제 새로운 지능형, 인간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난 몇 년이 있으면서 특히 올해는 굉장히 폭발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구글에서는 이 매드젠마라는 걸 내놓고 있는데, 이쪽은 주로 전문가 영역이 어려운 영역, 그리고 초기에 했던 영상이나 신호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드젠마가 올해 초에 1.5 버전을 냈죠. 그리고 이제 챗GPT나 클로드는 그게 아니고 소위 LLM 기반의 일반적인 의학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나 건강인들의 컨설팅을 잘하는, 특히 이제 챗GPT가 과거에 헬스 없이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젊은 아빠 엄마들은 애가 열나면 무조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과거에는 친구 의사였는데 요즘은 챗GPT라고 하죠. 근데 이제 틀린 정보도 막 있고. 그런데 이 챗GPT 헬스는 그거를 튜닝해가지고 가짜 정보들을 많이 걸러내고 이제 올해 출시를 해서, 올해가 이제 소위 말하는 헬스 에이전트의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은 좀 조바심이 납니다. 외국이 이미 이제 헬스케어를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메이저 서비스나 앞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 배터리. 근데 이제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에이전트, 독립적인 판단하는 에이전트를 가지고, 이게 연구 수준이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징 에이전트, 서저리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어느 병원에 영상학과 의사가 없으면 대신에 이미징 에이전트를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하는데, 아예 에이전트들만 구성된 버추얼 하스피탈을 만들고 이거 가지고 트레이닝하면 얘네들이 각각 성능이 다 좋아진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상 환자를 또 넣어요. 가상 환자를 넣어서 계속 가르치면 얘네들도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배운다, 뭐 이런 컨셉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의료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저도 먹고 살게, 여기 김충주 지사님 계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요즘 또 약삭 빠르게 우리 영상학과 선생님들은 다 요즘 그래서 인터벤션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인터벤션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10년간 우리가 이렇게 변했고,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시대에 가고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도
특히 한국 의료의 지필공의 위기에다가 지난 몇 년 이제 잘못된 정책으로 이제 그나마 간당간당하는 거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죠. 그래서 지금 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됐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은 변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왜냐하면 시스템을 바꿀 기회일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의료 혁신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사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얘기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생기면서부터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환자 중심의 양방향의 예방 중심의 결과 중심의 체계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은 저는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의사를 뭐 한 5배 더 고용하거나 그럴 수 없죠. 사회가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지능형 에이전트들이 의사의 업무의 일부를 받쳐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폼으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지능까지 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죠. 특히 오히려 의료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이 없는 데는 쉬울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스템을.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필공 위기 얘기하면은 이 문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제가 그 정책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부족하니 지역의사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만 상정하고 그거를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아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다 드리면, 이제 생산성 효율 증가인데, 이건 이미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현장에도 쓰이고 있고, 수많은 것들이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미국의 미국은 요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미국의 이 자동 의무 기록 작성 서비스라는 회사들이 이름이에요. 미국은 이미 이게 루틴이 됐고 레드오션이 됐어요. 산업적으로도. 실제로 리포트들 보면은 이렇게 했더니 의사들의 번아웃이 몇십 프로 줄고 효율이 20% 늘고 뭐 이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뭐 퍼즐 AI라든지, 이거는 이제 네이버 장표인데, 이렇게 그냥 환자랑 의사가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음성 판도 인식을 해서 일단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무 기록 형태로 만들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머신 리더블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는 지능형 에이전트를 붙이기가 되게 쉬워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예를 들어 간별 진단을 도와준다든지 치료약제를 서제스트 한다든지 하는 기술들을 그냥 바로 붙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미국보다는 늦지만, 미국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많은 의료기관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든요. 효율이 증가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의료 수준 개선인데, 그래서 뭐 전문가 보조 시스템 뭐 등등이 있는데, 뭐 이것도 가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굳이 왓슨 장표를 갖고 온 이유는, 왓슨은 사업적으로 망하고 닫았지만 왓슨이 생각하는 거는 옳았던 거죠. 근데 너무 일찍이었고 의료를 너무 완만하게 받고 이랬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현장의 연구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3차 병원에 있는 연구자들은 주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 디시전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의료 질을 높이는 과정이 될 텐데, 이거는 뭐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비슷한 거, 이것도 이제 이 논문 굉장히 재밌는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를 무슨 내과 에이전트 이런 거 안 만들고요. 진단을 하고 그거를 반대하고 그걸 검증하고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었더니, NEJM의 이제
그 difficult case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나오는, 그러니까 진단이 어려운 케이스. 전문가들한테 시키면 정답률 30%, 네, 이제 얘한테 시켰더니 70%뭐 이런 논문들. 근데 뭐 어려운 진단을 잘한다고 일상 진료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됐다고 의사가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오해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미국의 의사들 중에 한 80%가 오픈업이 더 이상 구글링을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혁신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창업해가지고 그 할루시네이션이 없이 정말 의료 데이터에 핏한 지식 체계를 만들어낸 거고, 이 오픈 에비던스의 굉장히 장점은 뭐냐면, 이제 오픈 에비던스는 만들어도 환자 정보를 거기다 직접 넣으면 그 개인정보 위반이거든요. 그걸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근데 얘네들이 이제 경량 모델을 만들어서 병원 안에다가 이걸 갖다 놓고 그냥 환자 보다가 EMR 데이터 긁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지금 글자가 작은데,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뭐 간별 진단부터 투약, 약들의 인터액션, 뭐 추후 관리, 뭐 문제는 뭐 심지어 뭐 시험 문제 만들어줘라. 그럼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이거 가지고 뭐 가이드라인을 서머리 해줘라. 뭐 환자한테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투자를 잘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근데 한국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이것들은 정말 그 1, 2차 의료기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기술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거 활용하는데 시간 걸린다고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 의료 수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예측형 의료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말도 말고 탈도 많지만 딥카스 이게 이제 오남용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입원 환자들의 신호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환자로 건너가기 전에 알람해준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측형 기술 중에 하나는 이제 기회검진입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저하고 COI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흉부 X선에서 골다공증을 예측하는 건데, 한 번도 흉부 X선을 보면서 골다공증을 진단해 본 적은 없죠. 그런데 이런 식의 기존의 진료 행태하고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연구진은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실제로 환자가 나중에 그냥 급여 기준으로 검사해가지고 했다가 늦게 진단돼서 뭐 여기 휘머넥 부러지고 뭐 척추 내려앉고 해가지고 생기는 메디컬 코스트의 몇 배를 세이브한다, 이런 연구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기회 검진을 통한 예측. 근데 이제 더 놀라운 데이터는 이거였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UK 바이오뱅크라는 이제 소위 그 의료 데이터 중에는 가장 뭐 할아버지 같은 데이터죠. 2006년부터 모은 데이터인데, 이 UK 바이오뱅크를 가지고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사망 데이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질병 생기고. 이거 가지고 예측형 모델을 만든 다음에 검증을 덴마크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독립적으로 한 건데, 이렇게 했더니 무려 1000종류의 질환의 발생을 예측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거든요. 개인화된 레벨에서의 질병 예측이 이 정도 수준에 가능하다. 물론 이제 이게 잘못해서 보험회사에 가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 되는데, 포퓰레이션 베이스에 이걸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어느 도시에 어디는 다른 지역보다 무슨 질병이 더 많더라. 또는 뭐 지금 건강 행태를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병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메디컬 코스트를 줄이고 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일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보여줬고, 비슷한 거를 이제 미국의 에픽, 미국의 가장 유명한 EMR이죠. 얘네들도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연구는 진짜 놀라운 게, 여기 숫자 보세요. 1억 2천만 명 데이터.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3분의 1 데이터를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보여주면서 요즘 그 대학들, 우리 대학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우리 대학 웃기는 얘기죠. 그래 봐야 몇백만 명인데, 얘네들 지금 1억 명, 이 지금 에픽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는 코스모스라는 데이터 레이크가 있는데 거기 3억 명의 데이터를 우리가 정리해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 이해되시죠?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그냥 그 질병 발생 예측만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노쇼를 예측하거나, 약을 줬는데 얘는 안 먹을 것 같다, 얘는 몇 달 내로 응급실 올 것 같다, 다 예측된다는 거죠. 다 예측된다는. 그러니까
수술하면 얘는 합병증 생길 것 같다. 다 예측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해야 우리가 공공 레벨에서의 메디컬 코스트를 줄이는 스트래티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접근성의 강화인데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원격 의료 얘기하면은 그 맨 끝단에서 병원 오기 싫은 사람 처방해주는 그 의사하고 환자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격 의료의 가장 핵심은 원격 협진입니다. 원격 협진. 원격 협진이 가능해져야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또는 대학병원에 오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못 믿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역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의사가 인공지능 가지고 해서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병원 의사랑 협진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버스 타고 대학병원까지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물리적 접근성을 어떻게 깨낼 거냐. 그게 물론 인공지능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원격 진료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되고 요 뒤도 요 아래쪽도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해야 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원격 협진 에이전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 의료기관에 예를 들어서 협진이 됐다 그러면 양쪽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걸 가지고 원격 협진 에이전트 안에도 난리지가 들어있어서 감별 진단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팔로우업 하면은 그전 거 데이터 정리해서 보여주고 청구도 해주고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실제로 복지부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원격 협진 보조라든지 이것도 네이버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몇 년 전부터 이런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환자의 지식 접근권 레벨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건너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같은 한국말을 써도 의사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 이런 문제는 이제 그냥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지식 접근권이 강화되고 자기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럼 이제 다른 이슈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환자가 너무 똑똑해지면 이제 의사는 못 믿겠다. 됐고 요즘 실제로 있다 그래요. 됐고 우리 챗GPT가 하는 대로 이 약 처방해줘 이런 분들 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건진 결과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기술들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건강, 자기 관리에 대한 정보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이제 접근권 차원, 건강권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이 되겠고, 이제 마지막 의료 영역의 확대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예방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질병이 발생한 전 단계부터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건강 관리부터 복지까지를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 체계를 책임지는 게 의료기관이나 의료 시스템이 해야 될 일이 될 거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소위 얘기한 홈케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센서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건강 전 단계 또는 합병증 관리라든지 그 병원 밖에서의 관리를 획기적으로 하는 기술들이 또 이제 개발이 돼야 되고, 실제로 개발되고 있죠. 이게 이제 카카오가 만든 파스타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개, 특히 이제 당뇨 환자들에서 연소결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환자 자기 뭐 식사량이라든지 운동량까지를 기반해서 혈당하고 추이를 본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이렇게만 되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동의하면 자기 주치의한테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뿌려주고, 그러면 주치의는 자기 병원 안에 대시보드가 있고 자기가 관리하는 환자 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환자는 알람이 오고, 그러면 환자는 인지하든 못해도 미리 알아서 전화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건강관리로 나아갈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에서 이거 가지고 어디 성북군가 성동군가라고 했더니 실제 좋아진대요. 강동구로 알고. 강동구가. 예. 강동구. 그래서 제가 아직 황희 대표한테 이거 좀 발표 한번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발표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술은 이제 가상간호사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에이전트의 특징은 그 환자의 스페시픽한 정보를 이해한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암 수술하고 퇴원한 지 며칠이다. 이 사람이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간호사가 그냥 실시간으로 컨설팅 해주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됩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이해 당사자 문제도 있고 뭐 수가 문제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돼야 이제 소위 병원 그 패러다임 얘기했던 병원 중심이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의 메디컬 케어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환하는 관점에서 만들지 않고 그냥 요소 기술 바꾸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융합해야 되고 특히 지금은 공공이 주도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의료 보면 초반에 2016년에 정말 똑똑한 공학자와 의사가 모여서 정말 세계적으로 뾰족한 기술, 뭐 루닛도 그렇고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한국 의료가 의료 AI의 기술이 어느 정도 서 있냐 그러면 아주 위에 있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가 이 소위 매시브 모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 의료기기 회사가 없으니까 벤처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 투자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지체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미국도 뭐 오픈 AI 뭐 구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회사의 1년 예산을 생각해 보면 한국이 거기 대항하려 그러면 개별 회사가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이 주도하고 의료계 산업계 연구진이 합쳐서 어떤 연합 모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하려 그러면 우리 독자 모델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뭐 간호 서비스 이런 거 막 만드는데 그 클로드 거 가져다가 오픈 AI 거 가져다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제가 이거 주장하고 있고 사실은 뭐 제가 전략위원회에 들어가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득하고 해서 아예 전략위원회 아이템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나중에 한국 의료가 잘 되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사실은 국가 소버린 AI 정책하고 일치하고 우리가 데이터 측면에 강점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국가 또 시기적으로도 이제 전략위원회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복지부에서 이제 본격적인 기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서울대가 뭐 네이버랑 이런 거 크게 하나 했죠. K메드라고 해가지고 뭐 K메드가 최소한 KMA는 제일 잘 본다 뭐 이런 거 됐죠. KMA만 잘 봅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독자 의료 영역에도 독자 지식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많은 기획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 위기 극복도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총리실 의료혁신위원회에 들어있는데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식으로만 대응해가지고 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개선된 의료 시스템으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너네 지금 개발된 기술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언제 나올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옛날 방식으로 수선해가지고는 쓸 수 없다.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산업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거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이 그 에이펙에서 작년에 의료 AI 기본사회 기본의료 얘기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동남아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한국에 진짜 이런 거 도와줄 거냐. 왜냐하면 중저개발 국가는 시스템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포가 훨씬 커요. 아예 이것도 없는데 이제 AI가 들어왔는데 AI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AI가 다 들어와서 AI로 바뀌면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 걱정도 많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이제 서태평양 지부 WHO 지부 회의에서도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한국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서너 슬라이드만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작년에 출발했고 사실 처음에는 의료가 없었어요. 제가 데이터 분과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 보건의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복지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의료 TF, 기본 의료 TF라는 걸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행동계획 액션 플랜을 담고, 그게 이제 2월 말에 발표됐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이렇게 5개 꼭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어있긴 한데, 핵심적으로 보면 이 5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요거는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주로 과학 분과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바이오 헬스 5개 강국 도약, 요거는 산업 분과에서 집어넣은 거고, 저는 사실 이 2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보건의료 AI 고도화와 데이터,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작년에 제일 잘한 일, 그 다음에 이제 AI 기본 의료의 구현, 이렇게 3가지 꼭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략위원회가 그냥 이 액션 플랜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기 적힌 게 26년 1쿼터까지 활용 방안을 내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복지부가 써와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합니다. 이거 빠졌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계획 안에 뭐 내년까지는 뭐 하겠다 이거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때가 되면 진짜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전략위원회가 그냥 자문만 하는 게 아니고, 전략위원회가 실제로 행정부처가 하는 일까지 끝까지 모니터하는 걸로, 그리고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자문위원회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을 갖고 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복지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틀을 잡아주니까 복지부가 사실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저희랑 굉장히 협조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기본 의료 TF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의사로 들어 있다가 TF에는 몇 명 의료진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예교수 같은 이제 AI 전문가들도 넣고 해가지고 제가 팀을 꾸려서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TF 태스크포스는 1시가 있는 조직이어서 태스크포스는 오늘로 끝내고, 사실은 이 똑같은 멤버로 똑같은 형태로 과학분과의 의료 소그룹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과학분과 산하에 의료 섹터가 있는 걸로 이제 변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똑같고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런 지난 10년의 변화,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버린 AI를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좀 넘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서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박수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